이 행사는 재난, 비극, 트롤 시대의 뉴스룸을 리드하는 뉴스 리더들의 트라우마 이해력을 위한 웨비나입니다.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동료들이 매일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 또 문제를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지원 웨비나입니다. 저 자신도 20년 이상 브로드캐스트 저널리스트로 종사를 해왔는데요. 매일의 그런 취재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압니다. 제가 범죄 현장이나 또는 영안실도 방문하고 영안실에게 젊은 저널리스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매일 겪으면서 축적돼서 저희가 어떤 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글 뉴스룸 이니시티브가 이 행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트레이닝은 시리즈로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은 90분의 개론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웨비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 훈련으로 초청을 받을 텐데요. 3월에 다트 센터에서 다트 그 아태 지부에서 제공하는 또 집중 교육에 초청을 받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 리소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마 2021년 중반쯤 돼서 여러 자료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문 서비스를 원하시면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시면은 또한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케이트 맥맨 박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저희 다센터 창설자이자 아태지부 디렉터이십니다. 네, 닥터 케이트. 진희 감사합니다. 또한 원 이프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벤트 행사를 호스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글 뉴스 이니시티브가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희가 사용할 PPT는 여러분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아태 지부에서는 그 방침상 PPT를 제공하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찍으셔서 자료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90분 웨비나 중에 이것이 웨비나지만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 자체로서 저희가 겪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케어하시란 말이죠. 물을 마신다든가 여러분 좀 중간에 이렇게 환기를 할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진조 고문 연사가 아주 적나라한 내용의 그런 음성 파일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웨비나가 다 끝난 후에 아까 준이가 언급한 3번의 그런 집중 교육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여자를 6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좀 작은 인원수를 제한한 이유는 트라우마 트레이닝을 할 때는 다른 트레이닝, 그런 기술적인 트레이닝보다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 연사들의 발자가 있은 후에 저희 Q&A 세션이 있을 텐데요. 저희 채트 박스를 사용하기보다는 Q&A 박스를 쓰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제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화면을 공유하고요. 제 자신이죠. 저를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 연사들의 그런 이력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스피드 데이트처럼 빠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동료들의 이력을 보기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만타 포라이는 스리랑카 저널리스트고요. 진조 고문도 저널리스트인데 국제적인 트롤링 전문가이죠. 또한 러와나 포라라는 필리핀에서 오는 뉴스룸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발제할 동료들입니다. 다센터
아펙센터는 콜롬비아 저널리즘 대학원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또 이런 지원을 감사하고요. 다센터 웹사이트에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트라우마가 저널리스트와 왜 이런 것들을 화두로 삼아서 이렇게 웨비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트롤링과 트라우마를 또 특별히 다루겠고요. 저널리스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매니저들의 그런 보살핌의 의무, 그리고 또한 뉴스룸 리더로서 어떻게 그런 트라우마 계몽을 실행했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뇌에 가해지는 어떤 효과입니다. 이 뇌에 들어오면 다시 몸으로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트라우마가 뇌에 반응을 주는지, 뇌에 손상을 주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약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약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전혀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이 특별히 이 트라우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86%에서 98%의 저널리스트들, 사진작가들이 업무 중 그 PTE라고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에는 기업 환경 자체가 마초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트라우마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것이 매니저들이 법적인 윤리적인 주의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트 센터는 이 트라우마의 임팩트를 이해를 하고 듣는 분들도, 그리고 커뮤니티도 트라우마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이는 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디터 입장에서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 오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사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관련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 언론의 자유 이슈와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손상이, 도덕적 손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리포터들, 건강한 저널리스트들이 건강한 저널리즘을 만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TE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여러 성폭행이나 전쟁 등 모든 위협들이 기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데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트라우마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나 어떤 법정의 증언 등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저널리스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시각적인 문제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우리의 도덕적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대를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억에 뇌리에 박혀서 악몽으로 계속해서 회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트라우마 손상을 입었다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측정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리포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관계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에디터들도 포함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들도 이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벤트에는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는 PTSD를 유래하는데 어떤 응급적인 상황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기자들이 목격하게 되면 인터뷰나 어떤 사진이나 스크린에 표현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데요. 어쨌든 관련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나 아이들가 아프다든가 이혼한다든가 이런 스트레스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트라우마를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들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합쳐질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많이 있지만 다행히 또 저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좋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도 다시 평정을 잘 찾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이들의 회복 탄력을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그 동료를 소개를 할 텐데요. 나중에 로에나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트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정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트롤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온라인 트라우마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 다음에 하실 연사가 더 트롤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온라인 트라우마 위협은 어떤 것인가? 온라인 저희 심리적인 위험, 또 저희들에게 정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당면하고 있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최근 한 10개월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새로운 일은 저널리스트들이 일하는 방법, 환경, 우리의 생활 자체가 팬데믹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온라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위협의 그 다이내믹, 성격 자체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록다운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위협은 학대적이고 신원을 추적한다든가 트롤링한다든가 아주 충격적이고 거짓 내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제게 이렇게 조사에 의하면은 트라우마에 그 노출된 그런 종류가 본인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우선 콘텐츠가 거짓일 경우, 가짜 뉴스일 경우에, 허위 정보일 경우 이런 것들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로 이런 것들을 당연히 두려워하죠. 이런 콘텐츠가 취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팬데믹에 대해서 취재를 하죠. 그거를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노출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또 가정에까지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트라우마 위협은 이 대화적입니다. 쌍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 개인적인 됩니다. 그 온라인 기기를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의 개인적인 생활과 이런 전문적인 생활의 그 경계가 많이 흐려지는 거죠. 온라인 세계 자체에서 그 경계가 많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이 멈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완화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저널리스트가 이런 위협을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온라인 위협이 최근 1년 동안 증가되어 왔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봐온 데이터에 의하면은 지금 온라인에 아무튼 저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업무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저널리스트들이 온라인 활동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취재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이 80%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널리스트들의 70%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취재 활동에 70%를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 8월경에 그 후부터 이제 록다운이 됐을 때는 저널리스트의 90%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온라인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록다운 되기 전에는 저널리스트의 40%만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그 페이크 뉴스, 여러 충격적이고 불편한 뉴스가 그 저널리스트들의 개인상과 또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런 온라인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저희가 또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저널리스트들도 개인의 그런 안전 또 그 셀프 케어 그리고 정신 건강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물론 록다운, 팬데믹 전에도 언급은 됐었지만 그때는 주변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매일 겪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변화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 저널리스트들이 최근 한 10개월 동안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고립된 것 같고 불확실하고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뭐 업무상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극복해서 업무를 더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죠. 이런 스킬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킬을 개발한다는 것은 먼저 이 온라인 트라우마 위협을 저희가 파악하고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킬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서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널리스트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온라인 위협에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위협을 인지하고 처리하고 극복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위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첫 단계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위협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 온라인 위협이 신속하게 바뀌고 레벨도 높낮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위협이 저널리스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저널리스트 각자가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무 방법, 누구하고 일하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특별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 매니저들은, 리더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위협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 위협이 그런 저널리스트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업무에도, 전문적인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 위협이 안전 이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현장 취재 같은 거 할 때 신체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널리스트의 그런 정신 건강,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널리스트 업무는 굉장히 흥미롭고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은 이 일 자체가 업무 성격 때문에 여러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더 전문적이고 더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험만 하더라도 뉴스룸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그것은 각 저널리스트도 그렇지만 뉴스룸 전체에서 중요한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온라인 위협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대화가 특별히 매니저 레벨에서 시작된다면은 이것이 좀 더 정착화되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저널리스트들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공식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려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돼서는 안 되고 뉴스룸 전체에서 대화가 되고, 뉴스 매니저들이 이 대화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더 편하게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죠. 이제
진저 고문이 트롤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트롤이 영향을 주는지.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저 골먼이고요. 여기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저는 사이버 혐오 전문가가 되려고 한 번도 결심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일어났었던 일 때문인데요. 8년 전에 제가 트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ABC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ABC는 호주 국영 방송국인데요. 저희는 이 혐오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2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게이 커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국 남성인 오른쪽에 있는 마크 뉴튼이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이 이야기를 브로드캐스팅을 했는데 2013년에 제가 둘째 아이의 육아휴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 커플이 결국 아동 성취로 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저는 슬픔에 잠기곤 하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인 저널리스트라고 로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기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저에 대한 아주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며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저를 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은 저는 살해 협박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아성의 지지자라며 엄청난 공격이 퍼부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위협으로 인해서 따로 떨어져 살기까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잘 몰랐었을 때여서 구글 맵에서 저희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온을 해놨던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온라인에서 이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 보이는 것이 제 첫 딸이고 저는 둘째 딸이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에서 누군가가 훔친 사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유대인 가족에서 자라났고 저희 가족들 많은 분들이 홀로코스트로 인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시스트 웹사이트에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에 대해서 살해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저는 ABC 국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저는 심리학자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의 두 딸이 방에 이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건가? 내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경찰도 누구도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힐지, 살해를 진짜로 할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2019년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구한 것을 모두 집대성한 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프레데터 트롤링이라고 부르고 이 어두운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협박이 모두 이것은 어떤 가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몰고 그런 협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 실생활까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 트롤링입니다. 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겪었던 그런 피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지식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그때도 저는 책을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증상들을 많이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은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 트롤링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두려움이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트롤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에서 그 사이버 혐오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주 기관의 그 협력으로 제가 실제로 세합비를 들여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TAI에서 그 조사를 같이 한 건데요. 1,500만 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4%의 호주 여성과 34%의 호주 남성이 트롤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전체로 치면 880만 명에 속합니다.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호주에서 880만이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이버 혐오가 일어나는 것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같은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이 온라인 혐오와 폭행은 37억의 비용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만 그렇고요. 이 비용에 들어간 것은 다른 모든 비용을 빼고 의료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보안 이런 문제들 이런 건 비용에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에서 이런 그 안전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책에서 인도 기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게리라는 기자였습니다. 정말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들로 인해서 기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뺏기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1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23%의 그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온라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분 정도 있으니까 뉴스 리더들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준이 괜찮죠? 네. 그러면 이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영향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LGBTI 그 커뮤니티나 정말 그 트롤의 공격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리더들이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이것이 실존하는 위협이며 이것의 성질과 어떤 범위를 이해를 하고 자기 방어 훈련을 제공하며 심리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보호가 필요할 때 항상 요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직과 그리고 임직원들을 함께 보호하는 어떤 정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식자 트롤링을 당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는지 임직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과 경찰서, 정부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폭력에 협박이 있으면 정말로 심각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지 않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멘토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보살핌 의무 두 연사가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갑옷이라고 할 거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내용은 빙산의 일가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매니저들은 이런 그 뉴스룸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상처 그런 데 노출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윤리적인 책임도 있죠. 스태프들도 그래서 그런 케어를 제공하면은 재정적으로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더 성과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상처는 예를 들어서 PTSD 같은 이것이 완전히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고 또 지원을 받으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리고 또 법원 케이스까지 갔는데요. 한 저널리스트가 그 언론 단체 회사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분은 그 코트 그 리포트 법원에 취재 파견된 저널리스트인데 그런 법원의 그 취재를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회복 능력, 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어떻게 이 트롤링 같은 데서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목적이 확실히면 목적성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런 보람을 느낀다면은 사람들의 그런 리질리언스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어떤 교감신경계를 자가 통제하는 스킬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그런 싸우고 도망하는 그런 모드에서 휴식과 또 소화로 모두로 회복되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인텐시브 코र्स에서 저희가 가르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호흡 또는 운동, 명상, 또 여러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그 단체 안에서 매니저들하고 리더들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저가 말했듯이 또한 이런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그 저널리스트들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구나 하는 그런 지원, 그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러 동료나 매니저나 친구나 가족들의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취재 임무가 있기 전에 먼저 사전에 해야죠. 우리가 전, 중간, 후를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취재 임무가 있기 전에
그 문화, 그 직장에서 벌써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를 받았다 한 사람이 어떤 자기가 약점이 있다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에서 회복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 받는다 해서 무슨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다가 혹시 미끄러져서 어디를 다친다면은 그것도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벌써 우리 회사는 그런 지원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야죠. 저널리스트들은 업무 내용 때문에 물론 이런 일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고 필요하면은 업무를 이렇게 누군가가 대처해 줘야 되고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는 그것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고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해당 지역에 어떤 법들이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만들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 업무가 있으면은 스태프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같은 것들을 잘 스트레스 같은 걸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본인도 본이 되어서 그런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이 말투나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요. 혹시 업무를 이렇게 교체할 때 오해가 없도록, 자기들이 무시당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트라우마가 스트레스 있을 때는 다들 자기 방어벽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진저 고문도 그랬죠. 많은 직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노출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스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팔로우업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수고했다고. 저널리스트들이 일을 하고 나서 보스들이 위에서 감사의 표현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동료들의 지원, 격려를 장려하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업무 장소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서로 다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리질리언스가 강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컴퓨터에 조금 기술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로아나 포란 뉴스룸 매니저십니다. 네, 제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로아나 환영합니다. 필리핀에서 굿모닝, 굿 애프터눈인가요? 지금 필리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저널리스트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트라우마 리터러시, 트라우마 이해력을 뉴스룸에 소개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 회사 뉴스룸만이 아니고 필리핀 전국에 있는 뉴스룸에 적용된 건데요.
제가 전국 저널리스트 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여러 리포터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떤 때는 그런 스트레스의 사인이 확실합니다. 특별히 무슨 학살 사건 같은 거 취재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그 표시가 아주 세미합니다. 매니저들이 그걸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저널리스트로 우리가 마감일도 있고 독점 취재도 해야 되고 레이팅도 있고 큰 뉴스도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 문제가 있다는 그 사인을 보기에는 무슨 의사가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게 아니죠. 당신 가족하고 보낸 시간이 언제입니까? 또는 자기를 소외시킨다든가 다른 대화수가 말수가 절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죠. 또 다른 거는 스티그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문제시했다가는 저널리스트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죠. 로에나 죄송한데요. 소리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낮았나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좀 이해가 듣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지도와 또 스티그마의 문제가 있다 하신 거죠. 그리고는 자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뉴스룸에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위험한 현장에 가면은 방탄조끼나 케벨라 조끼는 제공되지만은 이런 심리적이나 사회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자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발견을 했을 때 리소스가 적고 스티그마 이슈들을 발견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을 도입했나요? 그 트라우마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말입니다. 뉴스룸에서 먼저 시작을 다 했는데요. 어떤 태풍이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했었어야 됐습니다. $6,000 정도 이상이었고 그 지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에게 트라우마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에디터들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모두 출발했습니다. 그게 효과를 거두었고요. 경영진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지원해줬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저널리스트들 모두 도와줬고요. 진저가 얘기했듯이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토콜을 셋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어떤 프로토콜이 있고 누가 책임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프로토콜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아주 초안 단계입니다. 이런 위협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프로토콜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지원 부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토콜 덕분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도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걸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들이 과거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필리핀은 카톨릭 중심 사회여서 뉴스룸 경영진들은 사람들에게 시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목사님과 얘기할 그 성직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리소스 측면에서는 저희 그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방송국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리소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모두 예산이 충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룸이 이런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취재를 하는 도중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에도 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어떤 그 매니저들이 실제로 진행한 프로세스 같은 것이 있었나요? 네, 그거는 일단 실행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초안 관계 단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이 이메일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 방송국 전체가 그 어떤 보안 전문가가 아마 투입이 될 거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물리적인 협박이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사실 벌써 개인적으로는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방송국이 언제든 직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어떤 문제나 이슈들이 있었나요? 뭔가 잘 뜻대로 되지 않았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로에나가 인터넷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에나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로에나가 연결이 이제 끊겼습니다. 이제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준이. 그렇게 해봅시다. 이제 Q&A 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모두 켜주시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들 Q&A 박스에 남겨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패널리스트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책
또 어떻게 트롤을 대처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참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반응을 원했던 거죠. 지금 이런 어떤 치안당국에서는 이런 것들, 이 트롤링에 또는 사이버 불링 같은 거에 대해서 반응이 좀 더디다 했는데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좀 더 반응을 하지만 심리적인 그런 위협에는 반응이 늦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기재가 없어요. 이런 증오 범죄에 대한 것. 그래 한 나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는 치안 당국은 없어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법도 또한 그런 확실히 없는 거죠. 뭐 전화에 대한 그런 법은 있는데 인터넷은 없어요. 여러분 닥싱은 뭐냐면은 이것은 한 사람의 신상을 막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디 사는지, 자녀가 어떤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을 신상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 덕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 것은 전 세계에 이제 그 카운터 테러, 대테러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 있으면은 대테러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그런 절차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지에는 지금 이제 경찰 당국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반응을 해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진전된 나라가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자문은 드릴 수 없지만요. 아무튼 그런 단체에서 그런 절차가 정책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본인 자녀에게 어떤 위협이 있으면은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따. 진저하신 말에 제가 덧붙이자면요. 지금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온라인 트라우마 위협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분야에선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떻게 그런 컴퓨터 독성을 어떻게 피하는가, 신변 뭐 이런 것은 있는데 하지만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분리를 당했을 때 굉장히 혐오적이고 그런 내용 때문에 노출된 것 때문에 그런 이런 우리의 일의 내용도 그렇고 이런 트라우마 위협, 트라우마 트롤링 같은 것들이 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술적인 데 대한 전문성을 갖춰도 되지만은 그런 테크니컬한 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지만 기술하고 연관은 있지만 좀 분리돼서 우리의 심리에 젖은 영향을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희생자들은 자기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희생자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저널리스트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공격자들을 우리가 정말 추궁을 하고 어떤 치안당국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어떤 뭐 유색인종이라든가 어떤 장애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소수 그룹에 있다면은 7월이 소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격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무슨 특별히 컴퓨터에 어떤 방어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대처 방법의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로에나 씨가 다시 접속이 됐는데요. 로에나 파란. 이제 전화로 접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참여자에게 질문인데 온라인인 트라우마와 잠깐만요. 다시 이 지금 Q&A에 떠오른 질문에 답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막 데드라인 있으면 그런 거는 잘 하는데 그런 어떤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은 그런 것들은 그 자기 수치감 때문에 자기 경험도 나눌 수도 없고 혼자 그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런 희생을 당하면은 우리가 스티그마이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두뇌가 우리의 방어 기제가 가동되어서 저희의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해서 대처하게 돼.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은 우리 몸에 신체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다는 사람의 수치감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오디오에 조금 성출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무튼 좋은 친구라도 자기가 겪은 것을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만 하는 것 자체로서 이런 문제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나의 체험을 나눠야 됩니다. 그냥 안에 쌓아두다가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말했듯이 계속이 자꾸 더 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더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자신의 책임과 자신 수치하는데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나를 아끼는 그런 사람에게 이 짐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로에나 다시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던 질문을 다시 하기 원하는데요. 그 매니저로서 그런 어떤 그런 지금 트롤, 기본 지식, 이해력, 문해력을 이렇게 키워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네요. 가장 기본 문제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선 대화의 장으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설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초청하는 데 설득이 많이 필요했고요. 어떤 사람 저널리스트는 자기의 어떤 그런 체험을 나누는 것을 좀 꺼려했고요. 이것이 요구되는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들만 처음에 반응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활동을 한 후에는 아주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저널리스트와 또 그룹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준비되고 있으면 우리도 참여하기 원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동료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래서 자기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 단체 회사 일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서로 돕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아무튼 복제해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 필리핀에는 지금 언론사끼리 굉장히 경쟁력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 경쟁사도 혹시 그런 도움을 청하면은 우리가 그 리포터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지금 저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됐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도움이 됐네요. 이제 다시 Q&A를 진행하겠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저 질문을 보시고요. 지금 물론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다 답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 참여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트롤링이 그 어떤 내용에 있었냐면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정치가들과 어떤 사적인 관계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데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런 뉴스 단체의 그런 단체의 그런 명성 때문에 오히려 그 직원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려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저널리스트로 좀 비윤리적인 그런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일을 하는 게 있고, 단체로서는 저널리스트들의 그런 회사로서 그 대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좀 민감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뭐 혹시 무슨 누구 친구 남편하고 바람을 폈다면은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게 다 그냥 인터넷 통해서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아무튼 이게 우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널리스트들의 윤리는 항상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공개되냐 안 되냐 이것은 좀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그 사람을 해치려고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저널리스트들은 전에는 굉장히 그런 정치가들의 사생활도 우리가 노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라는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힘의 균형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널리스트들은 더더 윤리적으로 더 저널리스트들이 각자가 더 강화해야 되겠죠. 저널리스트들은 지금 그런 정치가들과 어떤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인데 참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적으로 그 회사가 그 직원들을 돌보는 것,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여러 회사 이직을 해봤는데 이런 문화는 정말 위에 그런 경영진에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을 그런 저널리스트를 케어하는 것. 하지만 지금의 어떤 기회가 있냐면 만약에 그 단체가 그 회사가 언론사가 저널리스트를 돌보지 않으면은 그 저널리스트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도 언론사에도 큰 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그 직장 환경에서 나를 돌보지 못하면은 내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는 거가 참 쉽진 않죠. 저 뉴스 매니저로서 로에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잘못을 통해서 만약에 트롤이 발생한다면은 다른 방법을 제공하면 됐겠어요. 만약에 저널리스트가 뭐 잘못을 했으면은 그 저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클레임을 그 상위 매니저에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지적을 좀 더 그 뉴스룸에서 그 매니저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죠.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부정적인 트롤링을 대처하는 그런 다른
대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다의 코멘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그 소셜미디어 피드를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그 매일 일상적으로 그 업무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저널리스트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 재정적으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방법은 만약에 자택근무를 한다든가 중요한 것은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될 수 있죠. 오히려 중독이 될 수 있다 할까요? 이 스크린에 계속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을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쉬는 시간을 제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쉬어야 되겠다. 15분, 매 시간 10분 또는 15분 쉬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흥미는 주제가 있으면 쉬지 않고 그걸 계속 파헤치죠. 하지만 꼭 쉬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서는 이제 매니저가 이런 걸 이해한다면은 스태프들한테 어떤 그런 여러 콘텐트, 트라우마틱 콘텐트, 시각적인 그런 콘텐츠인지 아는 거든지 이런 업무를 다른 사람과 대치해 주는 거예요. 교대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SNS를 콘텐츠를 계속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과 업무를 대처해 주고 그럼으로써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회사적 차원에서 그런 일과 휴식의 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또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 조명이 어둡고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고 갇혀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즉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질문이 몇 개 아직 남았는데요. 그 질문에 다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뭐 지금 줌에서 손도 들고 그러시는데요. 하지만 지금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20분의 시간이 필요한데 5분밖에 없네요. 먼저 다시 한번 패널리스트들에게 먼저 읽기 전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질문해 주시는 참여자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트센터에게 그 질문을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패널리스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회자 준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트 감사합니다. 여러 연사와 여러 통역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90분 웨비나를 통역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다트센터 아테부서에서 주최하셨고요. 전문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지금 이 트레이닝의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이게 3월에 있겠습니다. 3월에. 네, 케이트 광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행사의 팔로우업으로 오늘은 그저 개론적이었고요.
지금 60명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3주 동안 한 번에 1시간 반씩 10일, 17일, 24일, 3월입니다. 10일, 17일, 24일 이 콘텐츠를 좀 더 심층 훈련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더 인텐시브하게 다룰 것입니다. 왜 60명의 숫자로 제한하냐면요. 이 행사가 좀 더 이렇게 대화적으로 되고 진행하기 원합니다. 트라우마 트레이닝은 그저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이 기술적인 스킬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서로 서포트 네트워크,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동료의식을 형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큰 숫자로는 그거 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작은 수로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신청서를 검토하네 저희 리더들에게 어떤 분들이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한 회사에서 2명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2명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애플리케이션 양식을 신청서 양식을 제가 지금 그 채트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트레이너들, 또 리더들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요. 그래서 다츠 그 에이펙 부서에서 신청해 주시면요. 지금 그 단체마다 2명씩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웨비나에도 지금 한 200여 이상의 그런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시티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달센터의 전문가들 여러분들을 지원하고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리큘럼도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제공되겠습니다. 아마 한 5월쯤 준비가 마쳐질 때요. 인텐시브 3주 코스 후에는 이제 두 언론 단체가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달센터와 함께 아주 실제 컨설테이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언론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책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도울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게 돕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달센터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 어떤 표준 절차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인텐시브에 참여하신 그런 언론사에는 그 다음 단계로 그 회사 차원에서 정책 수립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일단 오늘 행사를 도운 구글 이니시티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널리스트의 그런 정신건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프로그램 인식되고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데 특별히 지금 달센터에서 이런 이슈를 표면화하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연사들이 그 이메일을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딱 정시에 오늘 시간을 마칠 수 있겠네요. 싱가포르에서 1시 반입니다. 다시 한번 연사와 또 케이트에서 감사하고요. 다트 에이펙 행사를 준비하신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 이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링크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이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이에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